이강인 선수가 네. 파리 생제르맹에 간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파리 생제르맹 정도면 정말 스타 선수들이 모이는 팀인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급으로 뛸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어떠한 우리 선수라 할지라도 네. 우리 선수가 특히 이제 외국의 클럽에서 뛸 때는 다 주전되는 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 때부터 이건 뭐 반드시 100% 주전이야. 주전이 아닌 삶은 의미가 없어. 조금의 로테이션도 우리는 수긍할 수 없어.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또 마음가짐을 갖는 거는 그거는 또 좀 저는 문제라고 그럼요. 생각을 해요. 이제 얼마나 어쨌든 팀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느냐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일단 이강인 선수의 지금 파리 생제르맹행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을 우리가 약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파리 생제르맹이 아시다시피 그 예전 라베찌 선수, 뭐 질라탄 선수, 카바니 선수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선수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리 생제르맹도 카타르가 인수한 이후에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럼요. 네. 빛나는 선수들이 많이 왔었고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궁극의 기쁨을 누렸던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유럽 챔피언의 열망을 달성하진 못했어요. 그렇죠. 준우승 한 번이 이제 최고의 기록인데 파리 생제르맹도 아마 이번에 저는 맨시티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돈을 많이 썼지만 어쨌든 그 돈을 축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썼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페란 소리아노도 있고 치키 베기리스타인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펩 과르디올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논의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을 점점 보완하고 보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형의 영입들을 계속 해왔죠. 그쵸. 물론 이 선수들이 100%다 성공한 건 아니고 약간 이 중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경우도 간혹 나오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계획성 하에 돈을 썼고 사실 또 엄청나게 많이 퍼붓고도 성적 좀 덜 나오는 팀들에 비하면 오히려 돈을 잘 맞아요. 썼어요. 너무 잘 썼어요. 게다가 뭐 유스 시스템이랄지 심지어 지역사회 개발 뭐 사업 이런 데까지도 돈을 잘 써서 맨시티는 굉장히 결국은 이번 트래블로 인해서 그 모든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멤버들을 데려올 때 보면 항상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은 이게 무슨 감독 중심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무슨 정말 그 아주 체계적인 뭐 페란 소리아노나 뭐 베기리스타인 같은 그런 스타일도 좀 아닌 것 같고 그쵸. 결국은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과 슈퍼스타 위주의 팀 운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결론이 항상 반복이 되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을 맡았던 여태까지 감독들이 뭐 다 무능했대거나 네. 뭐 다 거물이 아니었대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 결국은 네이마르님, 질라탄님, 음바페님은 거의 또 단장 수준이시잖아요. 그쵸. 계약 자체가 맞아요. 많은 또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메시님까지 오셨네. 결국은 모든 감독들이 선수에게 결국은 다 져요. 그게 여태까지의 파리 생제르맹의 역사고 네. 그게 싫으면 감독이 나가야죠. 결국은.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쓰고도 뭔가 계획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부터의 파리 생제르맹은 조금 팀 컬러를 바꿔야 된다. 이제는 조금 더 전술적인 어떤 감독의 어떤 조직 아래서 조금 더 그 전술에 맞는 선수들 위주로 가성비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스타의 팀, 사람이 이끄는 팀, 이거보다는 좀 더 전술과 조직과 체계가 이끄는 팀으로 약간 팀의 성격 자체를 바꿔야 되는 딱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렇죠. 딱 그 시점에 이강인 선수가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면 저는 그리고 기능하리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강인 선수로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시절에 간 거다. 지금도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거물들이 남아 있지만 제 생각에 이제 다가오는 시즌부터는 파리 생제르맹은 새 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런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딱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타이밍상으로 좋다라고 일단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기본 갖고 있는 성향상 네. 이강인 선수에게 나쁘지 않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루이스 엔리케 감독 1번 이강인 선수와 의사소통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쵸. 네. 네. 일단 그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어가 매우 유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페인 감독이 오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예, 그건 반길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라리가에서 특히 지난 직전 시즌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이강인 선수를 저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리가에 기본적으로 뿌리가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라리가에 대한 관찰은 예전부터 상당히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지식이 좀 많지 않겠나라는 그런 게 일단 1번으로는 일단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여태까지 그래도 해왔던 걸 보면 선수의 네임밸류에 그렇게 심각하게 신경을 쓰는 감독은 아니다. 그쵸. 예를 들어 이 선수가 아주 신예가 됐건 뭐 가비 선수 같은 아주 신예가 됐건 헤수스 나바스 선수 같이 아주 나이가 든 노장 선수가 됐건 대표팀에 필요하면은 다 중용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다 아시다시피 MSN과 더불어 트래블을 이룩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선수들도 썼지만 그 선수들의 뒤쪽에는 또 차비 선수를 벤치로 내리고 라키티치 선수를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비 같은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완벽하게 주전이 아니었을 시절에도 국가대표에서 가비 선수를 더 어떻게 보면 띄워준 감독이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그 캐릭터와 능력치에 딱딱 걸맞게 편견은 별로 없는 감독이다. 전체적인 어떤 포메이션이나 전술적인 기본의 틀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선수를 등용하고 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융통성도 있고 그렇게 크게 어떤 편견을 딱히 갖고 있는 감독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선수진의 구성에 따른, 그리고 선수진의 능력치와 개성에 따른 융통성이 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은 아직도 선수 구성이 정확히 어떻게 완료될지 몰라요. 음바페 선수가 그래도 떠날 확률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뭐 얼마의 이적료까지 뭐 책정을 했다는 등 또 그런 얘기가 여전히 있고, 음바페 선수의 지금 계약 상황은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네이마르 선수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이마르 선수에 대해서는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여전히 네이마르 우리 팀에서 발롱도르 한번 들어야지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일부는 너무 누워있는 기간이 길고 그리고 음바페와 뭔가 좀 인간적으로도 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는 과연 맨시티에 남을 건지, 네.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건지, 파리 생제르맹으로 올 건지, 헤나투 산체스라든가 카를로스 솔레르라든가 파비안 루이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이제 나간다는 썰이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중앙 미드필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면에 이제 은두루 선수 왔고 우가르테 선수 왔고 그렇죠. 이강인 선수도 뭐 거의 오는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고 베라티 선수 있고 뭐 비티니아 선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중앙 미드필드가 됐건 뭐 윙포워드 자리가 됐건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궁극적으로 선수단 구성이 어떻게 완료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쵸. 네, 그 전에 너무 뭐 이강인 선수는 뭐 이 선수와는 경쟁인데 저 선수는 자리 찜이니까 뭐 저 선수 자리는 못 뺐고 뭐 저는 약간은 다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열려 있는 생각인데 이강인 선수가 팀 상황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써봤을 때 또 좋은 위치 이런 거를 이제 감독이 발견을 하게 되면 측면 공격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어 중앙 미드필드 자리로 올 수도 있고 저는 이강인 선수에게 그 가장 적합한 위치는 조금 열려 있는 문제고 네. 파리 생제르맹이 어떻게 선수단 정리가 될지도 좀 열려 있는 문제다. 그런데 어찌 됐건 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휘하의 이강인 선수는 그 페노님과 또 제가 전에도 방송을 했듯이 마요르카 시절의 폼만 만약에 뭐 그거보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것만 그대로 그냥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갖고 있는 미드필더들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폼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뭐 팀이 다르고 리그가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파리 생제르맹 미드필더들보다 현재 이강인 선수의 폼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해준다 손치더라도 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충분히 이뻐할 만한 선수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롭게 좀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체계로 출발하고자 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이 개혁에 있어서의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전술적 위치는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정리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